신형 그랜저 나온다는데 한번 볼까? 에이, 무슨 갓그랜저 타령이야. 몰라. 그럼 K8. 미쳤네. 뭐 했는데 5천이 넘어. 아, 이거 뭘 선택해야지? 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지난번 4년에 22만 킬로 주행한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영상에 여러분 너무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30만 명 가까운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은 K8을 인도받기 직전 일주일쯤 전에, 그러니까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를 마지막으로 주행한다라는 느낌으로 사실 촬영을 한 건데요. 영상에 제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잘 전달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후속으로 K8 하이브리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은 K8 시그니처 트림의 풀옵션 모델이고요. 일단 출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선 결론부터 빠르게 내드리겠습니다. 패밀리 세단 중에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그랜저 르블랑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천해 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능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생각하신다면 K8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천해 드립니다. 더 나은 성능 맞다니까요. 엔진 오일도 늘려주는데. 그랜저 IG와 K8 하이브리드를 비교한 영상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이 두 차종을 비교한다라기보다는 두 차종 모두 다 실제로 주행을 어느 정도 해본 운전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솔직한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의 결함 문제는 K8뿐만 아니라 같은 엔진을 쓰는 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전 차종에 다 해당되는 문제죠. 엔진 온도가 빠르게 냉각되는 겨울철, 그리고 모터의 개입이 잦은 시내 주행 중심의 어떤 운전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엔진 오일에 연료가 주입되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제조사 측에서는 이슈 업데이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주행 중에 엔진이 냉각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엔진 개입을 좀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방식의 접근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소렌토 모델을 시작으로 해서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을 좀 지나고 나서 이 업데이트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22년 9월 현재도 이슈 업데이트 이후에 연비가 조금 나빠졌다라고 하는 의견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아마 그 이전보다 엔진 개입되는 상황이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K8의 경우에는 엔진 결함 이슈도 이 모델을 선택하는데 좀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포인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체의 크기나 무게에 비해서는 좀 엔진이 작은 게 아닌가, 너무 지나치게 다운사이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 그러니까 2.4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모델에 비해서 재원상으로는 분명히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초반에 약간 굼뜨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주행할 때 조금 무겁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승차감이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걸지, 아니면 정말로 초반 가속이 좀 굼뜨는지는 조금 더 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 K8 하이브리드 모델은 정말 얌전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의 운전자에게 적합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굳이 이 가격대에 이 차량을 선택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2022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 가장 가성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르블랑 트림의 경우에는 차값만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다가 옵션을 좀 넣고요, 그리고 취등록세를 다 포함하면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가격대는 한 4,400에서 4,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K8의 경우에는 최하위 트림이나 중간 트림 같은 경우는 그랜저와 차량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옵션 장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가지고 이런저런 조합을 하다 보면 결국은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가 답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이 금액이
소비자 심리학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책정한 것이라면 정말 인정합니다. 어쨌든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에 옵션 몇 개 넣고 취등록세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가격대가 4,500에서 4,600만 원 정도 선입니다. 두 차종 모두 다 최상위 트림의 풀옵션으로 간다 라고 봤을 때 그랜저의 경우에는 약 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K8 같은 경우는 5,100만 원을 약간 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랜저 르블랑 모델이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랜저와 K8 두 차종의 가성비만, 가장 가성비 좋은 모델을 선택해라 라고 한다면 단연 르블랑입니다. 두 차종의 금액 부분을 정리하자면 어떤 선택을 하든 최소한 K8이 100만원 가량은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기아차의 옵션 장난에 걸려들게 되면 100만원 훨씬 더 넘어서게 두 차종의 가격 차이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차값이 5천만원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사실보다는 이 5천만원이라는 가격대에 걸맞는 성능과 편의성 이런 것들을 갖추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5천만 원인데 독일 3사 차량에 비슷한 느낌을 주는 정도인데 5천만 원이냐, 아니면 모닝이나 K3 정도의 느낌,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조금만 더 고급스러워졌을 뿐인데 5천만 원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 차량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은 높게 가격이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아주 약간. 역시 그랜저 르블랑이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비는 이전에 탔던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모델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좋다라고 나옵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을 주행한 결과까지 다 포함한 수치라면 그냥 일상적으로 타는 데는 이보다 더 좋게 연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랩 연비가 뻥 연비라고 못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 주유량을 기준으로 해서도 연비를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그런데 트랩과 리터당 1km 이내의 차이가 났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크기의 차급에서 리터당 18km 넘게 나온다라고 하면 꽤나 괜찮은 연비가 아닌가 싶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연비는 주행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내 주행, 차가 막히는 시내 주행의 비중이 좀 낮은 편이고요. 고속도로나 아니면 한적한 지방도로를 운행하는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연비가 좀 더 잘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연비만 놓고 봤을 때 연비가 좋은 차량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꽤나 괜찮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량에는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랜저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죠. 사실 이거 옵션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처음 좀 주행할 때는 별반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몇몇 주행 상황에서는 확연히 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처럼 약간 고속에서 커브 구간에 들어갔었을 때 차체를 좀 잡아준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급정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차체를 정말 잘 잡아주더라고요. 왜 주행 중에 도로 상황에 따라서 급정지를 해야 될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있는 짐들 막 다 바닥으로 쏟아지고 막 이 정도 상황 있잖아요. 막 몸도 앞으로 쏠리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확실히 좀 차량을 잘 잡아준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좀 승차감 그리고 안정감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자제어식 서스펜션 옵션이 들어간 K8 차량을 운행하시는 차주분들께서 승차감이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주행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초반에 좀 굼뜨다는 느낌이 듭니다. 모터의 힘만으로 작동되는 저속 구간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엔진 개입이 막 시작되는 비교적 낮은 속도의 구간, 거기서는 차량이 좀 많이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또 고속도로에서 많이 사용되는 속도 구간 있죠. 약 90에서 한 130km 정도 사이, 여기서는 힘이 모자람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나갑니다. 급가속 성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적절한 정도의 주행 성능과 좋은 승차감이 조화를 이루면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차량의 경우에는 아직 출고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차량이라서 제가 그 이상의 속도 140, 50, 60 이렇게까지는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평소 제 운전 스타일상 그렇게까지 속도를 내는 경우가 잘 없어서 지금 이 정도 주행 성능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반엔 묵직한 주행감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차를 선호하시겠지만
초반부터 좀 빨리 치고 나가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면 차가 좀 무겁다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차량을 선택할 때 참고해 주세요. 이 차량에는 K8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빨리 출고되는 차량을 알아보다 보니까 풀옵션 된 차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풀옵션 된 차량을 선택하게 되었죠. 옵션 장난을 좀 쳐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옵션들의 성능은 만족스럽습니다. 메리디안 스피커도 그렇고, 그리고 주행을 보조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정보들이 담기기 때문에 운전의 편의성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딱 하나 이상한 게 있다면 바로 여기 있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열립니다. 사실 다 열리면 이 정도예요. 딱히 파노라마라 부를 필요가 있을 정도인가 싶을 정도의 사이즈예요. 운전석 약간 뒤까지만 열리거든요. 이게 차체 강성이나 아니면 주행 간섭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설계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약간 파노라마라는 이름 때문에 아주 탁 트인 개방감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막상 딱 열고 보면 뭐 엄청 개방감이 느껴진다, 그렇진 또 않습니다. 사실 처음 원했던 옵션 조합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그리고 주행을 보조할 수 있는 기능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옵션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실 대부분의 K8을 선택하시는 차주분들께서 옵션을 이렇게 저렇게 선택하시다 보면 메리디안 스피커나 아니면 파노라마 썬루프 두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옵션은 다 선택하시지 않을까. 결국 그렇게 되면 또 금액대가 올라가게 되겠죠. 옵션 왕, 마지막입니다. 가장 만족하는 부분, K8을 타며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정말 넓은 실내 공간입니다. 이건 출고 이후에 이 차를 타보신 모든 분들께서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제껏 타봤던 어떠한 차량보다 뒷좌석 공간이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을 정말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운전석 뒤쪽에 자리에 앉았거든요. 의자를 그렇게 많이 앞으로 당긴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세팅 상태로 했는데 무릎 앞 공간이 엄청 많이 남습니다. 재원상 경쟁 모델들보다 한 10cm 정도 차체가 길다라고 하는데 10cm가 길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실내 공간이 정말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제 키가 177인데 앉았을 때 대략 이 정도 느낌입니다. 이 차량이 쿠페 스타일의 디자인 때문에 뒷좌석 헤드룸 공간이 좀 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뒷좌석에 차를 탄다고 봤을 때 이렇게 아주 허리를 세우고 이렇게 각 잡고 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서 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딱히 헤드룸이 많이 좁다,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뒷좌석에 신생아용 차량 카시트 있죠. 굉장히 부피가 큽니다. 그걸 설치해도 공간이 좀 더 여유롭습니다. 그건 이 차가 비단 운전자만을 위한 차량이 아니라 가족을 태우고 다니는 패밀리 세단을 처음부터 고려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같이 주로 혼자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동승자를 보조석 좌석에 앉히고 단 둘이서 운전을 하는 상황, 또는 뒷좌석에 자녀들을 태우고 운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최고의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트렁크 사이즈도 2세대 플랫폼에 비해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전 그랜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경우 아직 2세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서 트렁크 바닥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 3세대 플랫폼의 경우 배터리 탑재 공간을 재배치했는지 트렁크 공간이 이전 플랫폼에 비해서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 또한 가족과 함께 이동할 때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5m가 넘는 차량의 길이,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 뛰어난 연비, 그리고 훌륭한 성능의 옵션들, 이런 것은 이 차가 지닌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간은 부담스러운 가격, 그리고 옵션 장난질이라고 불리는 가격 형태, 주행 상황에 따라서 엔진 결함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은 이 차를 선택하는데 좀 망설이게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량을 만족스럽게 타실 분들은 확실해 보입니다. 얌전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에 연비를 좀 생각하시면서 가족을 함께 태우고 운전하는 차량을 찾으시는 분, 그런 분들께는 이 차가 아주 만족스럽게 오래도록 타고 다닐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몇 가지의 하이브리드 차량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번 영상이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아빠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imousines, really think I'm seeing things.